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관상가 한 사람과 2달 사이 4시간 반을 통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부르며 살아왔던 걸까요? 두 사람이 대체 무슨 관계였냐? 어제 이 한마디가 종편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방향이 좀 틀렸어요. 이건 사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지도가 도대체 어디에 그려져 있었는지 그 좌표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왜 대통령 해외 순방 전날마다 관상가한테 전화가 걸렸을까요? 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관저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다 압수당했을까요? 왜 관저 정원 5반 기둥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야 몰래 뽑혔을까요? 이 세 장면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이 있습니다. 오늘 세 층으로 내려가 봅니다. 첫 번째는 표면. 어제 JTBC 카메라 앞에서 건진법사가 뭘 자백했는지. 두 번째는 동기. 그 뒤에 서 있던 두 번째 무속인 관상가 백제권이 국정을 어디까지 흔들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맨 아래층. 이 구조가 왜 결국 12.3계엄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논리적 연결고리까지 결론 하나만 먼저 놓고 갑시다. 대한민국의 실질 대통령은 김건희였다는 얘기. 우리가 3년 동안 음모론이라고 조롱당하며 해왔던 그 얘기. 이제 그 근거가 카메라 앞에 앉은 사람들 입에서 스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속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건 한 정권이 4년 동안 어떻게 굴러갔는지 그 배선도를 뜯어서 보여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상파 저녁 뉴스만 보고 계시면 이 그림 절대 안 보입니다. JTBC가 3시간 반 인터뷰를 잘라서 낸 조각들, MBN이 흘린 관저 소집 폭로, 그리고 특검이 확보한 통화 내역과 법사폰 포렌식 결과, 이 4개를 겹쳐놔야 그림이 겨우 잡혀요. 근데 조중동 계열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각각 따로 다루고 정치적 함의는 흘려넘기고 구속됐다 정도에서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림이 완성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그 신문사 편집국이랑 통화하는 사이거든요. 세 층으로 갑니다. 표면에서는 건진법사가 카메라 앞에서 자기 입으로 인정한 것들. 동기층에서는 그 뒤에 서 있던 관상가, 백제권. 결과층에서는 관저 안에서 대통령 없이 열렸던 그 회의들. 그리고 통일교 돈이 국민의힘 어느 라인까지 흘렀는지 하나씩 갑니다. 첫 번째 표면입니다. 지난해 말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휴대전화 세대를 압수해서 포렌식했어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 검사와 경찰관 이력서 여러 장이 나옵니다. 정혜성 JTBC 기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에요. 이름, 소속, 그동안 거쳐온 직책까지 정리된 말 그대로 이력서였습니다. JTBC 카메라 앞에 앉은 건진 이 사실을 사실상 인정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 그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그런 부분에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국가고시 통과한 검사와 경찰이 공적 권한이 없는 민간 무속인한테 자기 이력서를 보냅니다. 왜? 힘을 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인사 시스템입니까? 이게 정상이면 인사혁신처는 왜 있어요? 그리고 건진의 해명이 압권입니다. 운명을 예측하려면 그 사람 신상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이력서를 봤을 뿐이다. 궤변이죠. 근데 이 궤변이 완전히 붕괴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법사폰 안에 남아있던 문자 메시지. 2022년 3월부터 4월 사이 건의로 저장된 번호에서 건진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건의가 누구냐? 김건희 씨가 통일교 인사에게 제가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고 스스로 알려준 바로 그 번호예요. 특검도 실사용자를 김건희 씨로 보고 있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속인의 운명 예측용 이력서를 영부인이 직접 관리하고 배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검찰청 5인방이라는 표현도 건진 입에서 나옵니다. 이들이 누군지 건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 그 명단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면. 건진 자백을 계속 이어갑니다. 10여 년 전 김건희 씨가 자기를 먼저 찾아왔다고 해요. 코바나 컨텐츠 대표 시절이었습니다. 전시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문장이 문제입니다.
기업들 후원을 내가 연결해줬다. 본인의 영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기업에 김건희 씨가 직접 찾아갔다고 진술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 콘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후원금을 낸 기업이 20여 곳이에요. 이 20곳이 뭘 보고 후원했겠습니까? 코바나의 미술 큐레이팅 실력이요. 아니면 그때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직함 때문일까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경우엔 좀 다릅니다.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열었고 그 옆에 검찰청장이 앉아 있었고 그 사이를 무속인이 연결했던 그림이에요. 이걸 뇌물성 후원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세 번째 표면입니다. 건진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된 뒤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걸 인정해요. 왜 연락했냐? 예언 능력과 치유 능력으로 진료해주기 위해서였답니다. 대체의학 치료사를 연결해주고 약을 지어보냈다고 스스로 진술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부인의 비선 진료예요. 국군 서울지구병원, 청와대 의무실, 영부인을 위한 공식 의료 체계는 대한민국이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민간인 무속인한테서 진료를 받았어요. 심지어 약도 받아 먹었다. 이것만으로도 국가 시스템을 우롱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실수 하나. 다른 대화 없었냐고 캐물은 이 건진이 답변을 피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서.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시인한 거예요. 국정 운영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 그 대화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종류였다. 어제까지 나는 종교인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라고 하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인의 실질적 대가가 뭐였는지 아세요? 정영권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 라인 안에서 대체 의학 치료받다가 암이 발견됐을 땐 이미 늦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정 참여했던 인사가 이 무속 진료 라인 안에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부인 진료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이걸 사기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림 하나 나옵니다. 건진법사라는 무속인이 있었다. 김건희 씨가 그를 오래 알았다. 이력서 받아서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대체의학 진료를 제공했다. 통일교 선물과 청탁을 전달했다. 결국 사이비 무속인이 대통령 부인 옆에 붙어서 이권 챙긴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여기서 그만 끝내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건진법사는 이 무속 네트워크의 얼굴이었지 핵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아직 카메라 앞에 안 왔어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상가 백제권, 최상병 특검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수사를 하다가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확보합니다.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딱 2달입니다. 2달이에요. 근데 그 짧은 2달 동안 김건희 씨가 제일 많이 통화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국무총리도 아니고 안보실장도 아니고 어느 장관도 아닙니다. 관상가입니다. 참 신기하죠. 대통령 부인이 2달 동안 제일 자주 통화한 사람이 관상가 한 명이라는 거. 이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숫자 2개만 놓고 갑니다. 13회 4시간 26분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딱 2달 사이에 김건희 씨가 관상가 백제권 씨와 통화한 총 횟수와 총 시간입니다. 한 통화가 1시간 넘어간 것도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부인이 관상가 한 사람과 한 통화에 1시간 이상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무회의 시간이 몇 분입니까? 안보실장 정례 브리핑이 몇 분입니까? 관상가랑 하는 통화가 그것보다 훨씬 길었어요. 이 백제권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유명해졌냐면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 얼굴을 악어상이라고 띄운 사람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작상 영부인 될 상이라고 봤고요. 이 분석이 중앙일보에 실렸어요. 그리고 관저 이전 논란 때 처음엔 천공 의혹이 나왔다가 검찰이 무혐의로 털어줬는데 실제로 관저에 갔던 사람은 백제권이었습니다. 이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어요. 근데 횟수보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통화했는지 그 타이밍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23년 8월 17일부터 19일 윤석열 미국 방문, 그 기간 내내 통화 이어졌어요. 9월 4일 인도네시아 순방, 그 전날 통화, 9월 17일 다시 미국 방문, 그 전날 또 통화 패턴이 보이시죠?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그 전날 밤에 대통령 부인이 관상가한테 전화를 겁니다. 뭘 물어봤겠어요? 내일 순방이 잘 될까요? 정도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나라 방문을 취소해야 할까요? 였을까요? 여기가 압권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2022년 9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간다고 발표했다가 안 갔죠. 사고 있어서 취소라고 해명했고요. 다른 나라 영부인들과 함께 방문하는 계획까지 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무산됐습니다. 지금 이 통화 내역 패턴을 놓고 다시 보시면 관상가 판단이 국가 조문 외교를 뒤집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통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명태균도 그때 자기가 정했다고 얘기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관저정원 오방기둥 기억나시나요? 5개 박아놓은 그 기둥들, 오방신을 상징한다는 얘기가 그때 잠깐 나왔다가 음모론이라고 묻혔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경호처가 그 기둥들을 뽑았습니다. 몰래요. 잘한 일이라고만 얘기했지 왜 뽑았는지, 왜 몰래 뽑았는지는 공식 설명이 없어요. 걸릴까봐 몰래 뽑은 겁니다. 뭐가 걸릴까봐요?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무거운 얘기입니다. 윤석열 부친 임종 시기. 그때 김건희 씨가 백제권 씨와 3회 통화, 윤석열 본인은 9회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제권 씨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윤석열 부친의 묘자리 후보지였다는 정황이 잡혔어요. 묘자리를 어디에 잡을지를 관상가와 상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특검 조사 대상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국정도, 인사도, 조문 외교도, 심지어 아버지 장례 절차까지 이 모든 결정회로 안에 관상가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그동안 음모론이라고 부르며 3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지상파 저녁 뉴스에서 이 4시간 26분이라는 숫자를, 이 패턴을 이 정도로 짚어준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왜 없을까요? 이 그림이 완성되면 지난 3년 동안 무속 얘기 그만하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다뤄집니다. 한번 옛날 얘기를 짚고 넘어가 봅시다. 명나라 만력제. 재위 초기엔 개혁군주로 평가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위 중반 이후 궁정의 도사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황제가 도사 말 듣고 조회도 안 나가요. 국사가 마비되고 그로부터 30년 뒤 명나라는 무너집니다. 도사가 나라를 망친 게 아닙니다. 황제가 결정을 도사에게 넘긴 그 순간 나라가 이미 무너진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릴 때 무섭게 느껴진 이유는 옷 안 입은 임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옷 참 멋집니다라고 얘기해 준 신하들 때문이에요. 관저 옆에서 오방 기둥이 상징입니다라고 해줬을 사람들, 관상가 판단 참고하시죠 라고 해줬을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을 우리는 아직 다 모릅니다. 자, 3시간 반 인터뷰와 2달 통화 기록, 20여 곧 후원 명단,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나온 자백까지 다 겹쳐놓으면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검사와 경찰의 이력서가 무속인 손에 있었어요. 대통령 부인이 관상가와 2달에 4시간 반을 통화했어요. 해외 순방 결정과 조문 외교가 그 통화 이후에 바뀌었어요. 관저정원에는 오방기둥이 밝혔고 이재명 정부는 그걸 몰래 뽑았어요. 대체의학 처방으로 국정 참여했던 인사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12.3계엄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미신을 믿은 사건이 아닙니다. 미신이 대통령이 된 사건이에요. 이 차이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층으로 갑니다. 세 번째 층 결과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22대 총선이사 5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던 시기입니다. 김건희 씨가 관저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계급별로 나눠서 부릅니다. 하루는 1급, 다음 날은 2급, 그 다음 날은 3급 이런 식으로 계급 순으로 소환해요. 여기서 결정적인 세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어요. 김건희 씨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이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다 압수당했어요. 이거 검사도 뺏깁니다. 검사도 관저 들어갈 때 핸드폰 뺏겼거든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건희 씨가 상석에 딱 앉고 계급별로 앉힌 다음에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해야 성남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이 두 글자, 우리 정부, 이거 걸리시죠?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 부인의 정부라는 지위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한다. 이 말을 대통령이 해도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관저에서 여당 당직자를 계급별로 소환해서 핸드폰까지 뺏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불법의 불법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김기현이 몰랐을 수가 없어요. 지도부 전체가 알고도 침묵한 겁니다. 핸드폰 압수당하고 우리 정부라는 말을 듣고 앉아있던 국민의힘 당직자들, 그 명단이 지금부터라도 낱낱이 밝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났을 리가 없습니다. 저항 없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다는 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제 새로 나온 얘기 하나 더. 통일교 5천만 원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는데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대선 직전과 직후에 통일교 지구장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정황이 특검에서 포착돼요. 2022년 3월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지구장 4, 5명을 소집해서 현금 2억 원 중 일부를 교인 명의로 국민의힘 의원 후원 계좌에 나눠 넣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소위 윤핵관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또 이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서울, 경북, 울산 시당위원장이었던 박성준, 김정재, 그리고 권명호 전 의원까지 이 라인이 지금 어디까지 조사되어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 통일교 라인이 얻어간 게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한학자 총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600억 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같은 해 10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춘천경찰서에 첩보가 접수됩니다. 수사를 저울질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하필 이때 한학자 총재의 해외 출장 여비, 방문 국가, 지역, 회계 자료, 이런 결정적인 문서들이 통일교 내부에서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돈이 국민의힘 라인으로 흘러들어간 시기와 도박 수사 자료가 통째로 소멸한 시기가 정확히 겹칩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위증 하이라이트, 통일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있냐고 특검이 물어보니까 김건희 씨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는 선물이 싫고요. 받아도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이 문장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라프 6천만 원 목걸이 2개, 샤넬백 2천만 원 2개, 5천만 원짜리 시계, 반클리프 보석. 이걸 다 받고 나서 특검한테 한 말이 선물이 싫다예요. 이건 위증인 동시에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방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두 사람이 대체 무슨 관계였느냐? 어제 종편에서 이 한 문장이 왜 그렇게 소란을 일으켰는지 이제 그 이유가 보이시죠? 이 질문이 사적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면은 우리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질문은 한 정권의 인사, 재정, 외교, 정당, 공천, 그리고 결국 계엄 결정까지 그 결정들이 도대체 어느 좌표에서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메라 앞에 앉은 건진법사가 그 좌표의 일부를 자기 입으로 그려서 보여줬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지난 3년 동안 느끼셨던 그 감각. 지상파는 안 다뤘고 조중동은 조각조각 흘렸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한테 음모론자라는 낙인이 계속 붙었던 그 감각.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지금 통화 기록으로 이력서 뭉치로 관저 소집 명단으로 하나씩 확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시스템 전체, 검사와 경찰 이력서, 관상가 통화, 관저 소집, 통일교, 자금 배분, 오방기둥, 이 시스템은 12점, 3계엄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이 구조가 이대로 사법심판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엄이 필요했던 겁니다. 12.3은 우발이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의 자기 방어였어요. 시스템이 자기 목을 지키려고 마지막에 던진 카드가 계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가 결국 시스템 전체의 자충수가 됐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그 증거입니다. 건진법사는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관상가 백재권 씨는 아직 카메라 앞에 오지 않았고요. 대검찰청 5인방은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관저에서 김건희 씨를 만난 국민의힘 당직자 명단도 아직 공개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해야 할 곳에서 왜 자꾸 소환, 불응, 건강 이상, 기억 안남 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이 시스템의 지도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추적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